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팍다시 고3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번째 사회과학 도서를 소개하겠는데요. 두 번째 과학책 수다 때 총균세를 따로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5회밖에 안 됐지만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빨리 약속을 지키는 맞습니다. 네. 그때 많은 성원, 구독, 좋아요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총균세의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이고 751페이지라는 장대한 두께로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나 사피엔스 보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렇죠. 네, 책의 두께로 압박을 느낀 적은 오랜만이었는데 저만 두께에 놀랐나 고3님도 그러셨죠? 사실 저 이 책 옛날에 봤었는데 네. 이 단순히 두껍다기보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네. 751페이지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집요하게 주장을 한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고요. 네.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란 게 사실 또 재밌긴 합니다. 근데 잘 쓴 책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명제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네. 그 근거랑 사례를 집요하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명제를 강화를 시키는 거죠. 장대한 분량의 연구 논문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고3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인물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경계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3님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인물이라면 혹시 이정모 관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번 저희 감독님도 얘기하시는데 네. 이종모 관장님을 부담스러워하냐 이렇게 해서 저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요. 네. 관장님 무지하게 좋아하고요. 총균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나와요. 누구죠? 설민석 선생님이라고요. 대단하신 네,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민석 선생님처럼 쓸모 있는 지식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쓸모 있거나 없거나 애매한 지식들까지 전달할 거니까요. 네. 당연히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자기 주문을 걸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저도 고3님께서 설민석 선생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설명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김 사장님 아세요? 뭐요? 설민석 선생님 저보다 형님이에요. 정말요? 형님이에요, 형님. 와. 제가 형님이 아니고 설민석 선생님이 형님. 근데 그분은 워낙 동안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분이 동안이신 거고 저희가 정상입니다. 예. 네, 좀 놀랍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근데 제가 그냥 고3님께 위로의 말씀 드리자면 그분은 방송 공부를 드셨잖아요. 그렇죠. 방송 공부. 네, 고3님도 방송 공부를 드신다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카메라 마사지 받고 있는 건데 모르겠네요. 네, 변할 겁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이 책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분이 생리학 박사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에서는 의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생리학으로 전공 바꾸셨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또 새를 좋아해가지고 조류학에도 엄청 조예가 깊으세요. 그런데 사실 직업은 뭐냐? UCLA 대학이죠. 네. 우크라 대학에서 네. 이분이 생리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죠? 문화인류학 책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레벨의 문화인류학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문화인류학자인데 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이 사실은 문화인류학 문과잖아요. 근데 이공계분이에요 원래는. 이공계인데 이 정도 책을 쓴 거죠. 아무도 안 믿어요 이공계라고. 문과 이과를 넘나드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직업은 이과인데 네. 실제 조예가 깊은 건 문과다. 그래서 그런지 언어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나서 대여섯 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라틴어부터 해서 네. 한 6개 국어 이상 하신답니다. 어머니가 언어학자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요즘 같으면 하나 전문가 되기도 어렵거든요. 네. 뭐 옛날 자연철학자들이나 뭐 무슨 학자 다 하지. 이 하나도 잘 되기 어려운데 이분 진짜 비인간적인 분이거든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네.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죠.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도 시험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똑같네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네. 이분 이제 즐기다가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언어학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우리 한글의 창조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본인도 한글을 직접 공부한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좀 놀란 건데요. 이 한글판 서문에 보면 이분이 한국의 위대한 문자체계 한글 네. 이렇게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종대왕이랑 집현전 학사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글 공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한글에 대해서 발음할 때 입모양을 따서 네. 발음이 된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썼거든요. 아 진짜 이분이 언어학자가 맞다라고 인증을 하시는 거죠.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있잖아요. 그분도 총균세에서 영감을 받고 빅 히스토리라는 그 책을 서술했다고 사피엔스에 직접 밝혀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핫한 또 하라리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책을 평가를 하기를 매우 큰 질문을 제시하고 과학적으로 답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총균세가 보여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라는 걸 사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즉 역사학도 자연과학처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잖아요. 네. 루발 하라리가. 하라리가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 이공계가 이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과학자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사피엔스 썼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은 딱 한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 물음이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라는 물음이에요. 사실 이 책이 요 딱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 방대해진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인류의 발전 속도는 대륙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네. 그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구대륙에서는 네. 식물을 작물을 할 수 있고요. 네. 동물도 가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았고 네. 그리고 신대륙이죠. 뭐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그 과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았다. 요걸 줄여서 환경 결정론 이렇게 5자 딱 표현하려고 이 751쪽이나 쓰신 거.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 결정론을 그렇죠. 주장하시는 유라시아의 대륙은 어떤 환경이 좋았고 나머지 대륙들은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 유라시아 대륙이잖아요. 네. 구대륙 어떻게 생겼죠? 옆으로 그쵸. 길게. 동서로 이렇게 네. 긴 횡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같으면 남북으로 이렇게 길죠. 그죠? 네. 북아메리카부터 남아메리카 쭉 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물을 재배할 때 이렇게 같은 위도에서 동서구조로 이렇게 길면 어떨 것 같아요? 기후가 사실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어디에다가 심으나 작물이 비슷한 양으로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물이 여기저기 다녀도 비슷하게 통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수확을 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근데 이거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 같으면 어떨까요? 저 위에 추운 지방에 있는 작물은 이 밑에서 안 될 거고요. 그렇죠. 따뜻한 지방에 있는 것도 추운 지방 가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면적의 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 자라는 작물이 다르고 저기 강원도에서 자라는 작물이 다른 그렇죠. 것처럼 똑같은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귤은 안 네,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이 큰 대륙 같으면 이거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작물 얘기고요. 네. 동서로 긴 구조면 가축이나 이런 작물 같은 게 교류가 쉬워요. 근데 남북으로 이렇게 긴 구조, 아메리카 같으면 가운데 큰 산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류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 영향들 때문에 네. 구대륙이니까 유라시아 대륙인 거죠. 여기서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구 증가가 있었던 거고요. 네. 많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농업 발달이 되니까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생산물이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지식인, 전문가들이 출현할 수가 있었던 거고, 네. 요 사람들이 사회적, 기술적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게 이런 식으로 잉여 생산물을 들고 하면 또 하나 누가 출현하겠어요? 관료주의? 그쵸. 네, 네. 지배계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부족이나 시족 사회가 그 다음 이제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배계급이 출현하고 그걸 지원해주는 관료들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가 되고 결국은 대제국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백인이면서도 백인의 DNA가 우수하다거나 생물학적 우월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환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책 나오기 전에는 백인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이제 인종적이나 뭐 유전적인 이유로 우리가 뭐 우월하다, 네. 이렇게 뭐 진취성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이 근거가 없는 그건데 네. 이거를 부정하는 근거를 이분은 내세우신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아직도 뭐 우리가 뭐 백인들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주장들이 아무 근거가 없다. 아까 인종적인 우월성 같은 거 근거가 없고 환경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났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에서 뭐 뉴기니의 정치가인 얄리를 만나 나눈 대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뉴기니 정치가 얄리 친구 나오잖아요. 네네. 얄리 이름 들으니까 되게 정겨운 이름 아니세요? 좀 어디선가 막 들어봤던 이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게 아니고. 아시죠? 그쵸. 그쵸. 알긴 하죠. 그 그쵸. 노래에서 들어봤던 그쵸, 것 노래죠. 같은데, 네. 얄리 이제 그쵸. 이젠 아픔 없는 그치. 곳에서 그렇게. 그렇죠. 하늘을 날고 그만하고요. 그쵸. 네. 근데 무척 슬퍼지는 노래. 그쵸, 되게 슬픈 노래입니다. 네, 신해철님. 아유. 조그만 무덤가에 올해도 꽃은 피는지 병아리와 함께 편하게 잠자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예, 예. 얄리가 당신네 백인들은 어째서 그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서 뉴기니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했을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책의 시작인데요. 네. 사실 이 제러 다이아몬드가 그 조류 생태학 연구하려고 뉴기니까지 간 거거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 뉴기니의 정치가 얄리를 얄리. 만난 거죠. 예. 그죠? 여기서 근데 카고, 네. 그렇죠. 화물이죠. 그거를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뭐 쇠나 도끼, 성냥, 의약품,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하물며 청량음료까지를 다 화물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청량음료는 중요하고요. 얄리가 이 책에서 이제 화물이라고 부르는 이게 공산품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술적이나 이제 정치적 차이가 나고 네. 이게 세계적인 불평등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싶었던 거고요. 철이나 화약이죠. 네. 화약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제 구대륙의 사람들하고 제국하고 네. 그리고 신대륙의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봐도 뭐 석기, 간단 청동기 문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돌이나 나무 맞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들고 이렇게 두 문명이 부닥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명한 168대 8만 전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구세계가 네. 이제 신세계를 접촉을 하기 시작한 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카리브해 섬들을 일단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네. 1492년 또 무슨 말씀? 100년 앞에 뭐 있었죠? 1392년. 일상구의 조선 왕조 건국. 그러면 1492년은 콜럼버스 발견. 네. 1592년은 임진왜란이. 잘하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외웠었던 거죠. 그냥 일상구의 뭐 일사구의 이렇게. 92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배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외우기 외우기 어려울까 봐 쉬우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요런데 네. 그 사실 신대륙 발견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얘기 그 전투 표현하셨지만 이 피사로가 아타오알파라고 네. 그때 황제를 딱 마주치는 잉카 황제죠. 네. 그분을 딱 마주치는 요 순간 네. 요거를 많이 이 책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투가 피사로는 다 계획을 하고 간 거고 그렇죠. 아타오알파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피사로는 사실 스페인 그때 스페인 정부라고 해야 되나 왕한테 네. 이거 자기가 여기를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총독이 되겠다 한마디로 그런 허가 계획을 다 세우고 간 거고요. 피사로 군대는 총 네. 쇠죠. 네. 총군 쇠잖아요. 네. 쇠칼 네. 딱 장착하고 무장된 갑옷 딱 완전히 풀로 완전히 그걸 막을 수 있는 갑옷 딱 입고 네. 심지어 말까지 탁 타고 그쵸.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대포까지 끌고 갔습니다. 대포도 10문이나 있었대요. 그렇게 딱 가는데 그 당시 잉카 원주민의 그 무기라고 하는 게 돌, 아까 말씀하신 나무, 곤봉, 네. 뭐 도끼 이런 거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방심하다가 완전 뒤통수 맞은 꼴이 된 거네요. 처음에 딱 전투가 시작하면서 대포 팡 쏘고 바바박 쐈었겠죠. 네. 8만 명이나 있었는데 기병이 60명이 돌격을 했대요. 그리고 몇 번 돌격을 하는데 거의 학살 수준이었대요. 기록에 뭐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일부 기록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스페인 쪽에서 한 명도 없고 네. 그리고 피사로는 손을 크게 다쳤대요. 손을 크게 다친 이유가 네. 부하들이 흥분해가지고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막다가 손 다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막 공격을 너무 받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너무 일방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네. 그 돌도끼 가지고 완전 갑옷하는 그 사람한테 뭐 상처를 입힌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전투 일어나기 전에 비슷한 일이 신대륙에서 있었어요. 그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코르테스라고 네. 똑같은 콩키스타도르인데요. 네. 콩키스타도르, 이 정복자라는 스페인어입니다. 군인들, 뭐 정복자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콩키스타도르인데 이 사람도 아즈텍 원주민들을 거의 뭐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멸망 직전을 하고 제국을 복속을 시킨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잉카 제국은. 별로 멀지도 않은데 물론 뭐 산맥이 가죠. 이 이유는 문자라는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전해줄 수 있는 문자가 맞습니다. 없어서 문자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네. 그 수도사가 이렇게 뭐 성경이라고도 하고 뭐 기도서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이 있는 거다. 네. 라고 하니까 아타오알파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책이란 걸 처음 본 거죠. 종이에 뭐가 쓰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사람들은. 네. 뭐 성경이라고도 하고 기도서로 하는 그걸 탁 던지면서 맞습니다. 전투가 시작됐다. 흥분해가지고 확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로 이제 문자가 정보 전달이 중요한 건데 그것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영화 있잖아요. 웰컴 투 동막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바깥 세상이랑 완전히 단절된 마을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되게 유명한 넣어주실 거죠. 팝콘 팍 터지고 하면 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전부 다 막 싸우려고 하다가 그쵸. 그렇죠. 누구죠? 왜 저만 흉내내는 거죠? 아, 강혜정이죠, 강혜정.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뱀이 나와. 그렇죠. 뱀이 나와. 뱀이 나온다니. 뱀이 나와. 아이 나만 망가질 수 없잖아요.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영화긴 한데 네. 그 전쟁 난주도 모르고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폐쇄적인 마을이었잖아요. 그쵸. 진짜 아름답긴 한데 이 폐쇄성이란 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란 거죠. 마을을 보고 이 책을 보면서 하나 알 수가 있는 게 전하던 메시지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대 문명의 인간이라는 게 네. 원시 생활을 하는 인간보다 네. 우월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행복한 거는 누가 더 행복한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도 그런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하는군요. 근데 이 전투로 한 번에 8만이라는 잉카인을 모두 죽인 건 아니고 구대륙 사람들이 잉카로 들어올 때 알게 모르게 가지고 온 균이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전투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학살을 했다고는 하지만 수천 명 정도 죽었었대요. 네. 황제가 생포되기도 했지만은 사실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을 이거 죽인 거는 거의 괴멸로 몰아넣은 균이었던 거죠. 동물에 의해서 감염이 잘 되는데요. 네.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근데 이게 구대륙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동물을 이미 가축화했던 거죠. 가축화하다 보니까 균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예요. 네. 이미 다 걸려서 뭐 죽을 사람 죽고 몸에 내성 생긴 사람 생겼는데 그들이 온 거죠. 몸에 균을 지닌 한마디로 이 세균 병기들이 아, 신대륙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피해가 온 거죠. 이분들 내성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원주민들은. 네, 네. 천연두, 홍역, 흑사병 이런 전염병이 사실은 이 쇠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럼 뭐 168대 8만 전투하고 이와 비슷한 전투가 있었는데 뭐 이 전투에서는 구대륙 사람들의 총 뭐 쇠칼, 전염병 균, 또 뭐 문자의 발달까지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총균세에 의해 다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또 제가 책을 봤더니 안나 카레리나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 책을 인용을 했을까요? 요걸 좀 외워두시면 네, 조금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요게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톨스토이 소설 있잖아요. 안나 까레리나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첫 문장이에요.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네.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다 제각각. 요게 이제 요 얘기를 사실 한 이유가 네. 가축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축으로 만들 수 있는 동물의 조건이란 건 다 비슷해요. 행복한 집은 다 비슷비슷한 거죠. 네. 근데 가축으로 만들기 어려운 동물들은 이유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네. 그거를 이제 말하려고 이분이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가축으로 할 수 있는 동물들 조건 어떤 게 있어요? 뭐 동물의 성장 속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어떤 거를 먹는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성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격 중요해요. 이 책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코끼리랑 말이 있으면 네. 말은 굉장히 빨리 커요. 성체가 되는데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네. 코끼리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커야 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식성 얘기하면 소는 우리가 초식이잖아요. 그렇죠, 초식. 뭐 옥수수 뭐 4톤씩 먹고 하긴 한대요. 근데 사자는 뭐 먹죠? 사자는 육식이니까 그쵸. 소를 먹어야 그 소를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축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회색곰이랑 개를 비교하거든요. 네. 회색곰 이거 진짜 맹수입니다. 사람들이 곰돌이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랑이도 피하는 게 곰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맹수고요. 네. 나무도 잘 타고 빠르기도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고요. 네. 개는 아시잖아요. 사람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렇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격들, 유순한 성격, 네. 그러니까 요런 아까 얘기한 그런 성격들 때문에 네. 이제 말이나 소나 개는 가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놈들이 뭐다? 다 구대륙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 얘기 딱 생각나서 얘기를 드리면 조선왕조실록에 코끼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태종 때 보면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로 줬대요. 그 코끼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지방 재정이 막 위천거릴 정도였다. 그렇게 많이 먹어. 맞습니다. 장계가 올라옵니다. 전하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근데 얘가 또 성격도 안 좋은 거예요. 막 욕하고 하는 관리를 밟아주겠대요. 그래서 귀양을 섬에 보내고 그 세종실록 한 10년인가 보면 그 귀양 보내서 막 눈물 뚝뚝 흘렸다 요 얘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영화 천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네. 욕자라는 왕님. 그 한석규님이랑 그 세종대왕으로 나와서 그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근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몰랐었어요. 근데 왜 코끼리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코끼리가 가축화되지 못한 이유를 알고 봤더라면 더 재밌게 영화를 봤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가축화된다는 것도 다 문명이 시작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문명
아 이거 또 격가지로 세는 것 같은데 혹시 문명하셨습니다라는 얘기 하세요? 아니요, 저는 운명하셨습니다. 그쵸.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은 건 확실한가요? 그쵸. 잘 들어보고 판단. 네.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라고 게임이 있습니다.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아, 네. 이게 아주 유명한 게임이에요. 이게 처음에 문명을 시작하면 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21세기 우주 시대까지 쫙 가는 거거든요. 이기는 조건이 뭐냐면 다른 문명들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이게 우주로 우주선 쏴가지고요. 그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죠. 테슬라 회사 사장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쵸. 일론 머스크처럼 외계의 식민지를 만들면 이게 이기는 과학 승리가 있어요. 이 게임 되게 특이하죠. 과학 간에 적합한 게임입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게임인데요. 사실 이 게임 딱 왜 얘기하냐면 네. 초기에 딱 문명이 시작할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도시 잘못 만들면 바로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도시 옆에 강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강을 끼고 없어. 그럼 다시 시작해요. 왜냐하면 강을 끼고 있어야 뭐죠? 농업 생산. 그렇죠. 생산이 확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이나 양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광산까지 끼고 있다. 그럼 완전 굿입니다. 완전 금광. 그렇죠. 네. 강 옆에 있고 네. 광산 옆에 있고 말이나 양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강 주변에 있으니까 식량 생산 잘 돼. 말 있으니까 말 기병 만들어. 그리고 웃지 마시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또 빠져들게 되는데. 그렇죠. 네. 광산에서 뭐죠? 무기 만들고 금 캐고 하면 나라가 금방 부강해집니다. 네. 이거 사실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이 총균세 책 뭐 기본 골격이랑 너무 네, 비슷한데요?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사실은 이게 네. 너무 잘 만든 게임인데 네.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못 손대면 네. 몇 달 금방 지나갑니다. 아. 이게 사실 뭐 아시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요. 3대 악마의 게임이 있습니다. 왜 악마의 게임이냐? 이게 거의 중독성이 마약이랑 동급. 완전 시간을 잡아먹는. 그렇죠. 너무 이게 타임머신입니다. 너무 위험한 게임인데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네. 집에 와서 씻고 네. 저녁에 문명 좀 해야지 하면서 클릭을 몇 번 했어요. 생각하고 클릭하고 갑자기 해가 떴어요. 눈이 부셔 막.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정도예요 이게.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금방 시간이 삭제됩니다. 좀 불안한데요. 혹시 어.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들이 이 문명 게임에 입문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면 좀 자제하시길 학부모의 마음으로 꼭 전하고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보드 게임에도 문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걸로 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게임 이제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 할 일이 없다. 네. 이럴 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총균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그 비판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 문명 발달의 차이에 연구자들이 많이들 얘기하세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심지어 막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걸 싹 다 무시를 했다. 네. 오직 환경 하나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네. 이런 비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걸 몰라서 이 책에 안 쓴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아까 근거 없는 이유로 이제 문명 발달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우리가 연구의 주제를 좁혀서 환경이라는 거를 가지고 백인우월주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뜨리기 위해서 이 네. 환경이란 걸 아주 깊게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류사와 문명 발달에 대한 그 이해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 책인데 이런 책들이 앞으로는 고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교양 필독서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큰 숙제를 끝낸 듯한 기분이 드는 총균쇠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